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귀한 사역을 위한 훈련은 그동안 제가 참석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한 시간을 같이 함께 하게 된 것을 참으로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 달려오기 전에 또 우리 한국 국내 지구촌 선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한 그 수련 청소년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1시간 제가 같이 참석을 하고 그리고 끝나고 지금 이쪽으로 왔습니다. 우리 박윤수 목사님 참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또 목사님, 선교사님으로서 뿐만 아니라 참 한일 간의 막힌 담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헐기 위해서 지금까지 평생을 헌신하고 계신 모습을 보면서 제가 존경하는, 제가 장로로서 모든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 다 존경하지만 특히 사명감을 가지고 줄기차게 한 길을 걸어오시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제가 이제 제 말씀에서도 증언이 되겠습니다만은 한일 기독의원 연맹 그리고 월드키카라고 세계 한인 교류 협력 기구라는 그 두 기구를 창설을 해서 제가 창설자 초대 회장,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구는 우리 국내에 보수 진보, 여야 또 종교를 초월해서 초종교적으로 같이 함께 한일 관계 원만한 해결, 또 지구촌 마지막 분단국가인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또 지구촌의 정의와 평화, 이런 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 단체인데 거기에 그 평화 메달 수여를 중요하게 활동하고 사역하시는 분들 추천받고 선정해서 그 수여를 하는데 우리 박윤수 목사님이 수여를 받으셨습니다. 외국인으로서는 그 미국의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미국 국가주창기도회 회장했던 토니 홀이라든가 또 이제 국내에는 유엔 사무총장을 한 반기문 총장이라든가 또 기독교, 불교, 천주교 중요한 인사들이 받는 메달인데 우리 박 목사님 수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개인적으로도 제가 이 일을 현재 창설해서 같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더 뜻깊습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이 6개월의 소정의 교육 과정을 마치시면 이제 선교 사역자로, 선교사님으로 그렇게 현장에 이제 파송이 되고 또 이 막힌 담을 허는 데는 역시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크리스찬이니까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양심에 따라서 호소해서 같이 함께 더불어 사는 그 목표를 일구어가는 공동체가 있죠. 제일 좋은 방법은 신앙으로 가서 그들 두들 좀 이렇게 노크하고 그들의 마음을 우리하고 같이 하나로 합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또 신앙이 다르면 또 이제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이제 문화입니다. 문화의 힘은 꽉 막혔던 담, 이거 허는 중요한 동기가 됩니다. 제가 다른 데 가서 얘기할 때 몇 번 사용한 일이 있습니다만, 그 일본 NHK가, 누구죠? 제가 빨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배영준. 연사마. 예? 연사마하고 저기가 있잖아요. 영화 있잖아요. 영화. 겨울연가. 부여노 소나타. 네, 맞습니다. 겨울연가를 처음에 이제 이렇게 일본 전열도에 2번 상영하는데 하기 전에 한일
간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NHK가 일본 국민들에게 한국은 우방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우방이냐고. 그런데 몇 프로 나올게요? 한국은 우방입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 20몇 프로밖에 안 나왔어요. 23, 4%. 근데 겨울 연가를 NHK가 한번 상영하고 나중에 이제 그것이 일본 열도를 올리고 막 굉장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 앙콜 상영을 해요. 예. 그러고 같은 질문을 던졌어요. 한국은 우리 일본에 있어서 우방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42.3%가 나왔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두드려도 해결되지 못하는 현안의 문제들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안 됩니다. 근데 문화의 공감대가 서로 마음이 열리고 가령 음악이라든가 영화라든가 또 전통 문화 이런 것들을 서로 교류하고 방문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마음이 열리면 이제 그건 막힌 탐이 흘리게 되죠.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의 최남단 대한민국 전라남도 강진군 도안면 항촌리 몽냉기골이라는 데서 태어났습니다. 아주 깊은 산골입니다. 그러니까 강진 도암은 우리 역사 속에 다산 정약용의 유배지입니다. 강진에 와서 유배를 당하죠. 그러니까 거기 바로 유배지에서 한 4km 후방에 있는 그 마을이 몽냉이골이라는 깊은 산골입니다. 여기에 저는 태어났어요. 제 아버지는 제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결혼한 지 6개월도 못 돼서 어머니 혼자 남겨두고 일제에 의해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옥전포구라는 데 옥전포구가 있는데 그 포구에서 고기를 잡다가 친구들하고 같이 끌려가요. 이놈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끌려갔는데 군함도라는 여러분 탄광에 거기에 붙들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갇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거기 사육당하고 있는 거죠. 제가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 다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이제 또 아침에 이제 자고 일어나서 꼭 군대식으로 군과 이런 노래도 개성 부르고 일제를 찬양하는 저기도 하고 막 그런데 이 곡괭이를 메고 이제 탄광에 내려갑니다. 그 밑에. 근데 같이 갔던 마을에서 같이 함께 갔던 친구들하고 같이 해서 한 200~300명이 같이 거기서 사육당하면서 거 끌려갔는데 이 곡괭이로 250볼트짜리 고압선을 건드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탄광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바로 이웃에 있는 윤재두 씨라는 아버지의 친구와 같이 갔는데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윤재두 씨가 제 아버지를 찾느라고 아버지가 점자 수차인데 야 점수야 하고 막 목노에 부르는데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는 그 1km 되는 깽도에까지 아버지 친구가 내려가서 보니까 다 무너졌는데 손이 하나가 이렇게 딱 나왔더랍니다. 손만 하나가 툭 쳐져가지고 나왔어. 누군지도 모르고 막 파가지고 들쳐업었는데 보니까 아버지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살려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병원에 이제 긴급 입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정신을 이제 차리고 거기서 이제 치료를 받고 그랬는데 한 1개월 반 정도 이렇게 치료를 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자기를 딴 데로 보내더라요, 아버지를.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그건 등 뒤에다가 일제가 이렇게 무엇을 딱 써서 붙이더랍니다. 그래서 여기 내 뒤에 등 뒤에 있는 게 뭐냐고 그 일본 간호사들한테 물었대요. 그랬더니 얼굴이 어두워지면서 노코멘트를 말을 안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불안해가지고 밤새워 한숨 자지 못하고 있는데 새벽 한 4시 반쯤에서 한국인, 우리 조선인
청소 아줌마 들어오니까 여보시오 근데 이 등 뒤에 있는 거 이거 무슨 뜻이오? 그러니까 이렇게 둘러보더니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이 말을 당신한테 했다고 하면 나는 바로 죽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노동 능력이 하나도 없는, 생명은 살렸는데 노동 능력이 없는 전무자니까 식량만 충내는 사람이니까 아마 당신도 어디엔가 갇히게 될 거고, 식량을 충내는 사람으로, 쓸모없는 사람으로 지금 취급돼서 여기 지금 한 25명 가운데 3사람이 그런 사람인데 당신 그런 사람이다. 그 말만 해놓고 우리 조선인 우리 그 청소 아줌마가 횡만히 나가셔버렸어. 그때부터 아버지가 얼마나 공포에 떨겠어요. 그런데 이제 귀도 먹고, 그때 제가 이제 태어나서 이제 만난 아버지 모습은 정말 허리도 완전히 나가버리고 다리도 털고 귀도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랬는데 그 사건이 있고 격리된 지 1개월도 채 못 돼서, 그러니까 1945년 8월 14일 날, 8월 15일이죠. 광복절이죠. 일제가 이제 망하죠. 그래가지고 그 한 18일 후에 일본에서 출발해가지고 귀국하게 됩니다. 그러던 고향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가지고 다리를 절고 옷은 완전히 그 거러지 같은 그 옷 바꿔 입지도 못하고 그거 입고, 그러고 이제 마을 앞을 이제 들어오는데, 동각이라고 이제 시골에서는 전라도의 동각 앞에 마을 사람들이 모였는데 무슨 거지 하나가 냄새를 풍기면서 들어오니까 막 저기 피하더랍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여보시오 저쪽에 저 산 중턱에 있는 그 운막집 같은 그 집이 안 보이네요. 그 집이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 집을 이제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혼자 거기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기 야수꾼들 노래 부르고 하는 그 야수꾼 그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시오. 그러니까 아버지가 4년 6개월 동안 일본에 붙잡혔는데, 그 동안에 교회가 그 당시에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이제 혼옥불을 켜놓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아버지가 절룩거리면서 거기로 올라가가지고 가만히 커튼 보니까 안에서 2사람이 마루장을 막 치면서 하나님한테 막 매달리는 거예요. 우리 살려서 우리 불쌍한 살려서 좀 살려주세요. 돌려보내주세요. 또 한 여인은, 저 젊은 한 여인은 우리 남편 살려보내주세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제 어머니하고 제 외할머니가, 모녀가 그 자기 남편 사유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가지고, 개척교회, 그 시골 교회에 와서 마루바닥 치면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걸 보시고는, 내가 일본에서 창광에 깽도가 무너져가지고 거기에 흙 속에 묻혀서 나는 죽었는데 내 친구 제두가 내려와서 나를 파가지고 살려서 했는데, 바로 내 부인, 내 아내와 장모의 하나님을 향한, 나를 살려달라고 보내준 그 간절한 기도가 내 친구 제두를 나를 땅속에서 파서 올려보냈구나 하는 걸 이제 깨닫게 되죠, 거기서. 그러니까 누구랄 것도 없이 제 아버지는 죄송합니다. 거기서 이제 무릎을 꿇고, 생명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정말 주라고 고백하고 거기에서 이제 신앙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그 항천교회라는 그 교회, 초대교회 아버지가 이제 장로가 되시고, 어머니는 이제 교회 그 감사함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종을 쳐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종지기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는 개척교회 초대 장로가 되고, 어머니는 그 종을 치면서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 그러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한 대로 1945년 45년에 아버지 돌아오시죠. 9월달에 돌아오시고,
46년 11월 17일 날 1년 후에 이제 제가 이 땅에 태어나죠.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을 나누고 그러고 이제 제가 이 땅에 태어나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늘 제가 이렇게 자랄 때 그랬어요. 영진아, 너는 그 일제 36년의 억압 통치하에서 우리 민족이 신음하고 고난받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사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살리셨다. 그게 너는 해방의 기쁨 속에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시고 6개월도 못 돼서 4년 6개월간 끌려갔던 아버지를 기다리던 어머니하고 만나서 네가 1946년 11월 17일 날 태어났으니 너는 해방둥이다. 어머니 논리는 해방둥이가 그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기로는 1945년 해방된 해에 태어난 사람이 해방둥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논리는 아니 해방의 기쁨 속에 잉태되고 그리고 그렇게 잉태된 해방의 기쁨 속에 그 다음 46년에 태어난 사람이 진짜 해방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머릿속에 어려운 가운데 딱 자리 잡게 됐어. 근데 제가 이제 뭐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가 뭐 국회의원이 되고 하는 그런 과정은 제가 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국회의원에 당선됐어요. 그거 뭐냐면 우리 집이 굉장히 가난하고 어머니가 종직일을 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는 또 절룩거리면서 품을 팔러 다니시고 해가지고 농촌에 제가 태어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제때 고등학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밑에 이제 제가 사남 일녀 중에 장남이었는데 밑에 동생들이 이제 커 올라오는데 장남이 제가 고등학교 간다고 해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몸이 불편하시고 어머니도 가난하고 그 운막집에 살았는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 이렇게 자는 듯 하면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잠자는 척하고 몰래 들어보니까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으신데 어머니 아버지가 말다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는 척하고 가만히 들어봤어요. 아버지 말씀이 여보 영진이는 이제 곧 중학교를 졸업하면 고등학교 보낼 수가 없어. 밑에 동생들을 위해서 내가 무릎을 꿇려야 되겠어. 무릎 꿇는단 말은 시골에서 학교 못 보낸단 말이야. 일시킨다는 게 우리 전라도에서는 무릎을 꿇려야 되겠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씀 안 어머니가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여보 당신이 일제 36년 외갑 통치하에서 그 고통 속에 있다가 우리 민족이 해방되고 당신이 살아 돌아오고 그 감격의 기쁨 속에서 장남인 영진이를 낳고 우리가 너무 감사해서 손을 잡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한 거 잊어버렸어? 우리 영진이를 잘 키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일꾼으로 키웁시다. 그렇게 우리가 다짐하고 했는데 그 중학교 졸업하고 학교도 안 보내고 일 시키면 그 어디에 쓰겠어? 내가 완도에 가서 미역을 따다가 미역 장수를 하고 떡 장수를 해서라도 내가 우리 장남 영진이는 고등학교를 보낼 것이니 그런 줄 아시오? 와, 가난 때문에 말다툼하시는 어머니 아버지의 그 얘기를 제가 엿들으면서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하다가 제가 그 도합 면 소재지 이제 우체국을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 되면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한 몇 개월 후에 이제 그 다음에 3월 5일 날 이제 강진 농고를 가야 되는데 졸업이 일주일 남았는데 제가 면소지 우체국 앞을 지나오는데 우체국장 아저씨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시는 우체국장 아저씨를 내가 가운데서 국장님 제가 일주일 후면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는데요. 제가 여기 우체국에 가서 제가 뭐 할 일이 좀 없겠습니까? 저를 좀 써주세요 아저씨. 그랬어. 그러니까 이놈 봐라 이 조그만 놈아 네가 뭐 할 수 있단 말이냐. 바쁘다. 그러고 그냥 횡 들어가셔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따라 들어가려고 뒤따라다가 그 우체국 문이 쾅 닫아요. 콱 들어막아버려요.
내가 어린 마음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어떻게 할까? 아니야. 내가 여기서 포기할 수가 없어. 우리 가난한 우리 집 아픈 아버지. 아니야. 내가 가서 여기 가서 여기 급사를 하고 소사를 하더라도 내가 여기 들어가서 학비를 벌여서 내가 1년간 일해가지고 안 된다. 내가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저쪽 한 켠에서 요즘은 이제 뭐 이렇게 뭐죠? 뭐 인터넷하고 뭐 컴퓨터 하고 하니까 그때는요 시골 우체국 가면 편지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는 스탬프를 이제 칩니다. 스탬프를. 그런데 저쪽 캔에서 우체국 아저씨가 스탬프를 막 치더라고. 우표에다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때리는 거예요 이제. 예. 그래서 제가 엄겁결에 국장님, 저 일을 좀 저한테 시켜주시면 제가 잘 할 것 같습니다. 하고 그 말을 하는데 제가 먹구멍에 넘어오려고 안 하는데 그 어린 마음에 말이에요. 너무 좀 슬프기도 하고. 근데 국장님 저거 좀 저한테 시켜주시면 제가 잘 할 것 같습니다. 막 그렇게 매달렸어.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더니 이놈 봐라. 이놈 참. 그래 그럼 너 한번 해봐라. 국장님이 여기서 마음이 변해가지고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발을 벗고 저 아저씨 스탬프 치는 데까지 가는데 불과 얼마나 걸렸을까요? 1분도 채 못 걸려요. 그런데 제가 신발을 벗고 가면서 마음 가운데 주님 제 손길을 붙들어 주세요. 제가 이 스탬프를 잘 쳐가지고 우체국장 눈에 들어 제가 여기서 취직이 돼요. 제가 학비를 벌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제가 가서 떨리는 손으로 그 아저씨 기기를 내가 인계받았어. 스탬프. 그래갖고는 마음속으로 기도하고는 스탬프를 치기 시작했어. 지금 안 보일 정도죠. 엄청나게 빠르게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우체국 아저씨가 야 이놈 봐라. 너 그래. 너 우리 우체국 가서 그거 해라. 여러분 제가 우체국에 취직이 됐습니다. 나무 속 아픈 일도 모르고 아멘 하면 어떻게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뜨거운 눈물이 계속 쏟아졌어.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어린 마음에 한숨도 자지 못했어.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아침부터 이제 저는 우체국에 어두운 어머니 아버지가 새벽기도 가신대. 따라가가지고 같이 기도가 끝나면 어머니는 집으로 가시고 아버지랑 저는 우체국에 가가지고 이제 청소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스탬프 치고 그리고 또 우편 배달하고 그런 일을 계속했습니다. 다른 건 다 제가 청소하고 뭐 별일 다 할 수 있었는데 가장 어린 마음에 자존심 상하고 힘든 대목이 하나 있었어요. 오후 5시쯤 되려고 그러면 강진 읍내에서 버스가 와가지고 우체국에 공터가 있는데 거기에 내립니다. 문이 열리면. 그러면 저하고 유치원 때부터 같이 학교 다녔던 유치원 다니고 국민학교 다니고 중학교까지 다녔던 친구들이 가방을 메고 다 학생이 돼가지고 고등학생이 돼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여학생들은 강진 성요셉 여자고등학교 여고생이 돼가지고 교복을 멋지게 입고 그러고 나타나는데 저는 우체국에 이 급사 소사 이 청소하고 스탬프 치는 이 소사가 돼가지고 급사가 돼가지고 눈길이 마주칠 때 정말 그때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저는 고민하다가 이제 그 다음 날부터는 오후 5시쯤 되려고 그러면 제가 슬그머니 우체국을 빠져나와가지고 그 연탄 창고에 가서 불도 켜지 않은 가운데 거기서는 있었습니다. 하염없는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가난이란 게 무엇이냐? 저는 그런 제 어린 유년 시절을 제가 1년을 잘 참 버텼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달에 5,000원씩 받은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우체국에다 꼬박꼬박 예금해서 그 다음에 3월 4일 날 꿈에도 그리던 강진 농업고등학교를 제가 보무도 당당하게 학교 교정을
저도 교복을 입고 다른 친구들하고 똑같이. 다만 저 혼자만, 동창들은 다 2학년인데 저만 1학년으로 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진학해가지고 한 1년 정도 되니까 그 모았던 학비가 다 떨어져 버리고 집에서는 방법이 없고 그래 고민하고 있는데 아침에 이렇게 출근하는데 학교에 가는데 방이 붙었어요. 방이 공고가 붙었어. 그러니까 장학생 모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장학생도 무슨 반을 모집하냐면 염소반, 그 다음에 소반, 그 다음에 토끼반. 예. 그런 반은 축산. 예. 강진농업고등학교 축산과의 축산 장학생 모집이에요. 야, 내가 가긴 가야 되는데 어디 반을 내가 지망할까? 양치는 목동이란 말이 있다. 내 생각이 났어. 어린 마음에. 한국의 양은 염소다. 그러니까 염소를 내가 치는 반에 가면 축산 장학생이 되면 양치는 목동이다. 제가 스스로 저를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염소반에 제가 장학생이 돼가지고 거기에 소속이 돼서 3년 동안 열심히 염소를 키우고 장학금을 마련하고 그렇게 해서 강진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런 저는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농민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가난이 얼마나 한스러운 것이고 아픈 것인가를 저는 철저히 가슴속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자라면서 주일학교에 선생님들에게 제가 신앙, 어머니 아버지한테 또 신앙을 받고 기도를 받고 그렇게 하면서 저는 이제 점점 철이 들어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은 역시 갈 수가 없잖아요. 대학은 가난하니까 못 가니까 이제 취업을 제가 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성가대에 봉사를 하고 그리고 교회 이제 청년회 회장이 되고 그런데 이 청년회 회장이 된 것이 저한테는 하나의 리더십을 갖추는 계기가 됩니다. 일종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가난한 사람,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 우리 농촌의 삶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또 열심히 땀 흘려 일했는데 제값을 못 받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 것인가, 이런 걸 저는 철저히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통행금지라는 게 있었어요, 한국에. 그 뭐냐면 일제 때 그때 통행금지 제도를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그런데 일제가 만들어 놓은 잔재를 이 정부가 새로 바뀌었어도 그대로 하는 거예요, 통행금지를. 우리 어렸을 때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밤 12시 되면 사이렌 길게 불고. 예. 지소라고 그러죠. 지소에서 5분다. 5분다 그래. 시골에서. 예. 그리고 해제, 새벽 4시에 해제 사이렌 불고. 이 4시간 동안은 뭘 해도 안 돼요. 밖에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데이트도 물론 안 되고, 예. 그러니까, 교회도 그 전에 가는 건 안 돼요. 4시, 나중에 다 해제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통행금지만은 우리 농민들에게 정말 이건 독약이다. 왜 그러냐면요. 쌀농사 하는 사람들은 좀 나아요. 쌀농사 하는 사람들은 4시 이후에 나와도 돼요. 근데 문제는 그때 이제 저희들 자랄 때 그 유럽에 비닐하우스 농업이 있잖아요. 비닐하우스 농업이 그때 한국에 처음 들어와가지고 비닐하우스 농업은 밤 2시나 3시에도 바람이 불면은 나가서 그 비닐하우스 농사하면 이렇게 달아매야 돼요. 예. 그래야 저기가 피해를 안 봐요. 근데 그거 하러 가도 무조건 붙들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행금지는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하고 제가 이제 그걸 쭉 성명서, 선언문을 작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통행금지 해줘. 통행금지는 일제의 잔재입니다. 그 다음 우리 약자인 농민들에게 생산의 삶의 이건 제약을 준 것입니다. 통행금지 해제 운동, 그걸 시작했어. 그래가지고 제가 전국적으로 우리 기독교 청년회, 제가 이제 나중에 전국 회장이 됐을 때 전국 운동으로 그걸 전개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
계엄사령부에서 나와가지고 너 통행금지 해제운동 계속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저한테 뭐라 하죠? 포고령을 내립니다. 저한테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되들었어요. 아니 일제가 남긴 잔재를 왜 이건 이대로 합니까? 왜 우리 농민들이 비닐하우스 농사 지어가지고 평생 땀 흘려 지었는데 이거 가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은 나가서 3시면 3시, 2시에도 이거 덮어야지. 이거 안 된다는 말이 안 된다. 나 그렇게 했더니 그러고는 계속 했어요. 그런데 그때 아주 이 소임금지 해제 운동이 인기가 엄청 좋았습니다. 시골에서는. 그래서 농민들이 다 농민회에서 막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강진읍교회, 제가 기독교 청년의 전국회장인데 전남회장, 전국회장까지 되고, 그래서 강진 신용협동조합에 제가 상무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상무가 됐어요. 그러고 있는데 계엄사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딱 안정분장을 하고 문을 박차고 교회 신용 문을 박차고 들어왔어요. 저놈 잡으라고 그래. 저놈 잡으라고 그래. 그래서 무슨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한 일이 없으니까 저놈 잡으라. 누가 잘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 어디가 숨어있는가 보다 그러고 내 뒤를 막 봤어요. 아니야. 저를 지목한 거예요. 계엄사령부에서. 저놈 잡으라고. 근데 어더니 입에다 막 자갈을 묻히고 눈에다 딱지를 붙이고 코에다가 뭘 대버렸는지 저는 기절해 버렸어요. 나중에 정신을 차려놓고 보니까 빨가 벗겨져 있고 저는 고문을 받게 됐어. 거기서.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제가 그 고통과 인간 이하 그런 저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구속이 되니까 우리 강진 완도 해남 그쪽 그 농어촌 쪽에서는 김영진 기독교 청년회 회장이 통행금지를 해제시켜서 우리 약자인 우리 농민들의 생존권을 찾아주기 위해서 또 일제가 우리나라를 짓밟았는데 그 나쁜 제도를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기 위한 그 두 가지 목적으로 하다가 저렇게 지금 감옥에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이거 사발통문이 돌고 전화를 돌리고 해가지고는 제가 갇혀있는 광주 그 감옥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판을 받는 날은 굉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엄 당국에서는 김정진이를 너무 계속 오래 잡아두면은 밀란을 하겠다. 민심이 나빠지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잘못했다는 그 사과문 다시는 안 하겠다는 그 반성문만 쓰면 석방을 시킨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저한테 회의를 합니다. 저를.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할까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 집사람 지금 권사가 됐습니다만 우리 집사람 윤권사가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은 지금 밖에서는 이 청년 회원들이 조직적으로 이런 걸 하고 있으니 절대 거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 김영진 선생 회장께서는 그런 일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나한테 그때는 저하고는 같은 교회만 섬겼지 그런 적이었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저는 그 사과문에 제가 선언을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아무 조건 없이 계엄사가 저를 자유몸이 되게 하고 석방시키고 그리고 1983년 8월 16일 날 전국에 있는 통행금지 해제가 말끔히 해제됐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부족한 사람이지만 제가 온몸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닌 것은 아니요. 옳은 것은 옳다 하는 신앙 고백적 선택이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것이다 하는 것을 저는 온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우리 지역에서 제가 이렇게 지나가고 그러면 저로 와서 어떤 사람들은 제 손을 이렇게 만져주고 어떤 사람은 당신을 저길 갖다가 당신의 볼을 제 볼에다 막 문지르고 막 껴안고 등을 막
쳐주고. 야, 이 그냥 간단한 게 아니에요. 보니까 아, 이분들의 진정성 그런 것이 가슴에 막 스며듭니다. 그랬는데 그 사건이 있고 난 지 2년 만에 우리 지역의 그 당시 국회의원이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하고 육군사관학교 11기생 동기생인 김식 내가 김식이란 말 안 하면 안 되는데 김식이란 말이 나와보네. 저기서 하시니까 나도 나오겠어. 근데 김식 씨가 국회의원 그 육사 동기생이 지배 권력의 상징인 분이 저기 하고 있고 국회의원 2번이나 하고 있었어. 근데 그분하고 저하고 대결한다는 것은 게임이 안 된다. 다 그랬어요. 아, 평민당이 강진완도에서 그 갖다 국회의원직 갖다 바치려나 보다. 다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의연하게 다니면서. 근데 한 번은요, 제가 그 교회 신용협동조에 근무하는데, 그 앞에 이발소 아저씨하고 이장이 딱 그걸 교회 신용을 들어와요. 예. 그러더니, 여기 김영진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그래. 그 이발소 아저씨가. 처음 들어와요. 저를 보고, 김영진 선생님 어디 계시냐고 그 직원들한테 물어요. 그러니까, 저 뒤에 앉아 계신 분이 김영진. 아, 그래요. 제가 좀 부탁하러 왔습니다. 뭐입니까? 그러니까. 내일, 오늘 오후 3시에 주례를 하나 해주십시오. 제가 아직 어린데, 제가 주례를 해본 일이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제가 나이가 몇 살인데요. 아직 한 번도 저는 주례 안 해봤어요. 그때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총각 때. 그랬더니 그 뒤에 2분 이장하고 그 이발소 아저씨하고 둘이가 왔는데 뒤에 따라온 사람이 하나 있었나 봐. 근데 아주 양복 입고 잘생긴 사람이었어. 청년이었어. 근데 눈물이 쏙 쏟아져 이렇게. 눈물이 쏟아져 버려. 내가 이렇게 못 온다고 안 된다고 그냥. 그러니까는 그 2분이 나가는데 따라 나가는데 뭔가 사연이 있다 느낌이 왔어. 그래 내가 이장님 저 친구는 누구예요? 그 일행이요. 아니면 저 친구가 신랑입니다. 오늘 결혼할 신랑인데 그래요? 왜 그런다는 거야? 지금 농아입니다. 농아. 말도 못하고 귀도 듣지도 못하고. 근데 저기가 아주 그 대신 이 판단한 것이 본 것하고 발달해가지고 그 대신 방금 저 상무님이 못한다고 이렇게 해보니까 실망해가지고 눈물을 지금 쏟고 있는 겁니다. 야, 그 말 들으니까 성한 제가 그 청년의 그 아픈 마음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순간 달랬어. 그리고 내가 상무실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내가 한 번도 해본 죄가 아닌데도 내가 이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갖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3시에 이제 결혼식장에 갔어요. 그래갖고 가서 이제 어떻게 내가 했는지, 주례 무슨 말을 했는지도 잘 모르겠을 정도로까지 하여튼 긴장을 했으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 막상 제가 어떻게 국회의원 나갈지 누가 그 당시 생각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 현수막은요, 어디로 사져버리고, 그 강자의 현수막만 자꾸 붙어 있어요. 전부 붙어 있어. 다 밤이면 다 잘라버리고 없어요. 그런데요, 한 3일이나 됐는데 어떤 일이 벌이냐면 그 우리 강진 해남 자흥 완도 쪽에 이 장애인들이 그걸 밤중에 사다리를 놔가지고 제 현수막을 그 김식 씨 현수막을 위에다가 김식 씨가 현수막이 있다 그러면 김영진은 그 위에다 다 붙여버렸어. 그냥 전부 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화가 나가지고 이제 막 그 당시 민정당 청년들이 막 내 현수막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당무교에서 나와가지고 왜 붙어있는 현수막을 떼야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사건이 소문이 지역 일대에 확 나버렸어. 그래서 여론이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제가 유세장에 나가면은 김영진 하는 그 감춰져 있던 민심이 폭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개표를 해놓고 보니까 제가 그 강자인 당시 지배 권력의 상징인 그분을 압도적으로 누르고
국회의원에 당선되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좋으신 우리 주님께 이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국회의원에 진출되고, 이제 국회의원 당선자들만 김대중 선생이, 그 당시에는 선생이 모여서 우리를 워크숍을 해요. 워크숍. 근데 거기에 이제 이만열 박사가 이제 역사편찬위원장, 지금 나중에 장로님이 되죠. 그분이 이제 강사로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그 이만열 박사가 해방둥이 얘기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말은 틀림없어요. 그 이만열 박사도 1945년에 태어난, 해방되던 해에 태어난 사람이 해방둥이라고 말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이제 신분이 돼가지고, 나중에 강의가 끝난 다음에 질문하라고 하길래 질문이 있습니다. 1945년은 8월 15일 광복절 이후에 우리가 해방의 기쁨인데 1945년에 태어난 모두는 해방둥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해방둥이는 억압 통치하에서 해방된 기쁨 속에서 잉태되고, 그리고 46년에 태어난 사람이 해방둥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강사 선생님 이만열 박사님 어떻습니까? 물었어. 그러니까 이만열 박사가 훌륭한 분이에요, 원래. 저는 그런 주장과 논리를 아직까지 들어본 일이 없는데 정말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저쪽 가에서 어떤 사람이 얼쏘 그러고 손을 들면서 벌떡 일어나요. 그래 보니까 부산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돼가지고 올라온 노무현 국회의원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도 저하고 같은 1946년 동갑내기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노무현이 1946년 해방둥이 논리가 자기도 맞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저하고 노무현 국회의원하고 같이 야자하는 친구가 되고, 둘이 손잡고 우리가 자기는 노동자를 대변하는 사람이 되겠다. 나는 이 시대의 경제적 약자인 농민을 대변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둘이 또 같이 청문회에 가서, 여러분 광주 청문회 기억나십니까? 광주 청문회에 가서 노무현 대통령은 노태우 대통령을 향해서 막 굉장했죠. 또 저도 분노를 제가 삼키면서 그런 그 선한 싸움을, 약자인 농어민과 노동자를 위한 선한 싸움을 같이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이 시간 이렇게 증언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참 아쉽고 회한이 폭발쳐 올라옵니다. 내가 노무현하고 둘이 있을 때는 손잡고 야자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에게 신앙을 전수했다면, 이 생명은 하나님 소관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의 감사함과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더라면, 내가 그 친구 우정으로 그렇게 했더라면, 그가 지금 하는 생각, 내가 예수 믿으라고,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같이 하자. 그리고 네 아버지가, 네가 나한테 말했지 않냐, 네 아버지가 일제 때 타고 다녔던 썩음썩음한 노무현 국회의원 친구 말이에요. 그 자전거 뒤에다가, 자기 아버지 뒤에다가 자기를 태우고 그 시골에 있는, 부산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 가서 교회에서 호박떡 얻어먹은 얘기를 나한테 하더라고요. 그러면 교회를 잘 다녔어야 되는데 거기도 안 가버렸다. 그것이 내가 신앙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때 안 갔다. 나중에 천주교 누군지 후원회장한 신부님한테 영시를 받았는데 그것도 자기는 또 말아버렸다. 그런데 자기가 대통령 후보가 돼가지고 그 자기 보좌관들이, 한 사람은 그 종교난에 기독교라고 써오고 또 한 보좌관은 천주교라고 써왔더래요. 그래 그 둘을 보고 야 이놈들아,
내가 대통령에 표 얻으려니까 그 방인 그 바다면은 나는 기독교인도 아니고 천주교인도 아닌데 내가 여기다가 종교단에다 쓰면 되냐? 내 양심 불량이요. 그러니까 나는 종교 없음 이렇게 썼다고 나한테 그래요, 친구가. 참 이렇게 담백한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참으로 지금 생각하면은 그것이 마음에 한으로 남고, 그가 만일 김대중 선생은 나이를 다 돌아가셨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금 살아있다면 얼마나 우리 시대에 참 젊은이들과 정의로운 사람들에게 희망의 증거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생활을 쭉 하면서 한국과 일본 간에 막힌 담을 허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은 한일 기독 국회의원 연맹을 만들어서 이렇게 일본 국회의원, 한국 국회의원이 같이 서로 연대하면서 한일 간에 막힌 담을 허려야 되겠다는 결심을 저는 하고, 이제 일본에 있는 도이 류이치라는 딱 목사님 출신이 중의원 의원을 하고 있는 그분과 제가 만나게 됩니다. 제가 그분하고 만나가지고 한일 기독원 연맹을 창설하자고 그랬더니 그분이 좋다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몇 명이냐 물어보니까 7명이라고 그래요. 일본 국회의원 중에 중의원 참여원에 참여한 사람이 7명이다. 그래서 그 7명 숫자를 맞춰가지고 한국에서 7명, 박세직, 유재건, 김영진 해서 7명, 일본 숫자하고 맞춰가지고 제가 일본 중의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일본 중의원 국제회의실에서 이쪽에 일본 사람 7명 앉고 이쪽에 반대편에 한국 사람 7명이 앉았는데 정관을 채택하고 한일 기독의원연맹이라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는 제안자인 김영진 국회의원이 한국 대표가 되라. 그래 다 합의했습니다. 근데 일본에서 빨리 결정이 안 나요. 그래 보니까 그 하타 태양당 당수도 크리찬 의원 7명 속에 들었더라고요. 그러고 여성 국회의장이 있었는데 그때 여성 이름이 내가 생각이 빨리 안 나네. 여성 하타야마 그분 포함해서 7명이 도이류이치 국회의원 보고 의장을 하라는 거지. 일본 측 회장이 데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측의 회장은 장로가 회장이 됐는데 우리는 수가 저기 7명밖에 안 되니까 목사님이 회장을 하면은 안바란스가 좀 해소되지 않냐. 그런 뜻으로 막 그 도이류이치 의원을 설득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이류이치 의원이 자기 보고 일본 측 한일 기독원연맹 회장이 들어가니까 나는 절대로 그걸 할 수가 없다. 나는 죄인이다 그래요. 그 자리에서 그래요. 그래서 저 사람은 참 고집이 세네. 저렇게 막 그 동료 일본 의원들이 하라고 하면 해야지. 그랬더니 나중에는 자기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서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한국에 대해서 나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하니까 나는 동대문 국민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래 자기가.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반가워가지고 앞에 있는 도이류이치 그 국회의원 목사님 손을 잡으면서 당신 할아버지가 그럼 한국 사람이냐 내가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래요. 내 아버지는 조선 총독부의 고위 관리로서 한국을 집어삼킬 꼭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그 도이류이치 일본 측 목사님 국회의원이 일본이 한국을 집어삼킬 때 우리 아버지가 조선 총독부의 고위 관리여서 나는 거기서 태어났고 동대문 국민학교를 나오고 그 다음에 일제가 패방하자 자기는 중국으로 도망가가지고 나중에 귀환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한국에 대해서 죄를 지은 사람이니까 절도 할 수 없다. 저는 그때 그 도이류이치 일본 중의원 국회의원의 그 진솔한 인간 고백을 제가 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영진아 내 아들아 너는 일본 사람들 다 미워하지 마라. 일본의 이 고위직은 거기에 우리나라를 집어삼키고 지배하고 했던 사람들은 나쁘지만 일본 국민들은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일본 국회의원 중에도 괜찮은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그 말이 아버지 그 유언 같은 말씀이 나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도유치원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우리 아버지 말씀대로 저런 분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저와 같이 참 의형제 같은 동지가 되죠. 그래서 한일 기독의원 연맹, 저는 한국 축회장, 그분은 일본 축회장. 그래가지고 같이 이분들이요 3.1절하고 8.15하고 때는 꼭 일본 국회의원 7명이 한국으로 옵니다. 우리 방 목사님 너무 잘 아시지만은 그래가지고 세대교회에서 국회에서 같이 3.1절하고 광복절 예배를 같이 드려요. 그리고 한복을 입고 같이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선언문도 내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하타 누구죠? 저 일본의 수상 핫토야마가 정의로운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범한 죄과는 평생을 우리가 잘못됐다고 용서할 필요도 다함이 없다. 근데 됐다 그만하라.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까지 우리는 일본은 잘못됐다고 해야 된다 하는 것이 하타 태양당 당수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 하타 태양당 당수가 도이루이치 의원하고 그때 하타가 수상할 때 그 당의 원내대표였어요. 원내대표.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신앙으로. 그래서 아까 제가 그 NHK에 방송된 일본의 그 일본 열도를 울린 그것도 문화의 힘이라는 거. 또 도이루이치 의원은 신앙으로 그렇게 정치를 바르게 하고 자기의 잘못을 끝까지 반성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말로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앞으로도 한일 관계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다음 문화의 힘으로 이렇게 같이 함께 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된다. 저는 이 국회의원 제가 5선으로 20년간 그 다음에 농림부 장관으로 제가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나와서 밖에서 제가 하는 일은 3.1운동을 UN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하는 국회기념재단 이사장을 지금 현재 제가 맡고 있습니다. 이 3.1운동은 우리 민족의 자긍심이고 자존심입니다. 지금 3.1운동,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통합 농민혁명 이 4대 민족, 민주, 평화운동은 지구촌 어디에 내놔도 우리 민족 같은 이런 역사적인 정의로운 결단과 뜻을 갖고 있는 민족이 검증되지 않습니다. 이건 제 말씀이 아니라 역사학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5.18은 지금 우여곡절 끝에 제가 이사장이 돼서 그걸 등재를 끝냈고 이제 4.19도 여기 지금 참석하고 계신 우리 조성구 목사님 우리 4.19 3.1운동 유네스코 등재 기구의 사무총장으로 목사님이 지금 저랑 같이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19는 작업을 다 해가지고 영문으로 번역해서 사진, 일기장 뭐 그런 거 전부 다 첨부해가지고 지금 유네스코 본부에 지금 제출했기 때문에 금년 말 늦으면 내년 초봄까지는 4.19 혁명도 유네스코에 등재가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3.1운동을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2017년에 이런 대국민 호소문을 냈습니다. 일제 36년 억압 통치하에서 우리가 고통과 한을 참 그 유관순 누나가 세상에 나는 눈을 감을 수 없다. 내 생명이 하나인 것이 한스럽다. 또 하나의 생명이 있으면 내가 하고 그렇게 한해찬 자기 고백을 하지 않아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앞으로 3.1운동을 꼭 유네스코에 등재를 시켜서 국제적인 검증이 끝나면 우리 민족같이 자랑스러운 민족이 없습니다. 이 간디의 비폭력 운동도 3.1운동을 자기가 마음속에 받아들였고 중국의 5.4운동 등 여러 역사적인 지구촌의 정의에 큰 울림을 했던 우리 민족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는 이 운동이 유네스코에 등재될 때까지 여담입니다만은 제가 평민당부터 시작해서 김대중 총재 모시고 30여 년 동안 평민당, 민주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5선의 장관을 했는데 저는 이 3.1운동 유네스코 등재 국회 기념재단 이사장을 맡은 순간 저는 당적을 버렸습니다. 탈당을 했습니다. 3.1운동 때 우리 선열들이 남북이 어디가 있고, 동서, 경상도 전라도가 어디가 있고, 보수 진보가 어디가 있고, 심지어 종교까지 초월해서 같이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을 나는 실천해야겠다. 내가 3.1운동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국회 기념재단 이사장을 수락하고 이걸 맡은 순간부터 나는 특정한 진영 논리에 빠져서는 안 되겠다. 아무리 내가 30년 동안 김대중 총재 모시고 평민당을 창당하고 그런 일을 해왔지만 이걸 나 탈당을 해서 당적을 내려놓고 저는 우리 선열들이 그랬던 것을 1000분의 1이라도 그 정신을 나는 이어가고 실천해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도 저는 어느 당에도 속하지 않은 다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민족이 올곧게 우리 역사가 바르게 지구촌에 인정되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사랑하는 자식들이 우리가 서양사를 공부할 때 프랑스 혁명사를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는데 이제는 우리 3.1운동, 4.19 혁명이 유네스코에 등재되면 이제는 가슴을 활짝 열고 유엔 유네스코로부터 공인된 그런 자랑스러운 역사를 우리 후손들이, 우리 아이들이 가질 수 있도록 부족하지만 제가 그 일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도 후보자들이, 대통령 후보자들이 서로 양쪽에서 저한테 참여를 요청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다만 제 마음속에 3.1운동이 유네스코에 등재됐다고 선포되는 날 저는 다시 제가 창당해서 함께 했던 원리치로 저는 그때 돌아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이제 제 말씀을 저는 마치면서 우리 존경하는 박윤수 선교사님 이 귀한 사역이 더욱 왕성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일꾼들이 이렇게 선발되어서 잘 훈련되고 우리 역사가 하나님과 역사 앞에 올곧게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저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디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김인희 장관님, 장로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